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부분이 좀 막히고 하단으로도 막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작년 중순부터 6개월 이상 박스권으로 행보한 거 아세요? 메모리 이제 다 아시는 거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죠? 때 되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데들은 사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걱정은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제가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했습니다. MP 파트너스의 박병장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 요새 모시기 가장 힘든 분. 아주 시장 얘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예. 최근 이틀간은 시장이 좋았잖아요. 오늘 예. 포함해서. 예. 근데 7월 31일 그 장대 양봉 기록한 이후에 계속 시장이 뭔가 방향성을 못 찾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뭔가 뚫고 올라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예. 좀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게 저점을 좀 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워낙 큰 변동성을 주었고요. 그리고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저점 찍고 아래 꼬리 좀 달았고요. 근데 네. 그날 저점을 형성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게 5,200포인트대였죠. 맞아요. 그랬다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6%로 마감했고요. 그 다음날 등락이 있었고 목요일 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SK 하이닉스가 상한가 간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 일반적으로 저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은 형성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이후에 8월 들어서 그날 7월 31일 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고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7월 31일 날 있었던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 위에, 즉 상당 부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요즘에 여러분 미국 차트 보시면요, 신고 지수 나서 옆으로 가죠. 맞아요. 옆으로 간다는 얘기는 매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려는 기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대 양봉 이후에 물론 이제 변동성을 좀 주긴 했지만 옆으로 횡보한 가운데 이제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이제 CPI가 좋게 나왔고 또 미국의 반도체도 약간 반등을 주고, 특히 이제 미국 반도체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따라가는 거지만 소위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우리 시장이 위쪽으로 바라보고 이제 지금 반등을 좀 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이것도 좀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인데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그간의 행태는, 수급의 행태는 네. 옵션 만기일 전에는 선물 매수하고, 왜냐면 그동안에 매도 포지션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청산하는, 이익 실현하는 선물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반대로 거기에 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대응을 하죠. 네. 그 오늘도 보시면 한 5%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시간으로 볼 때 3% 정도로 좀 내려오고 있어요. 한 2% 그렇죠. 내려오고 네. 있거든요.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 영향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하는 것을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했다면 또 이제 걱정스럽겠죠.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뭐 아무리 그래도 시장이 아래쪽으로 바라본다면 옵션 만기일이라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은 위쪽으로 바라보는데 뭔가 모멘텀을 기다리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옵션 만기니까 저희 녹화일 지금 8월 13일 네. 오후 3시경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약간 좀 그 상승폭이 조금 네. 둔화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뭔가 수급 측면에서 보면 증시의 힘이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되게 약해진 느낌이 네. 계속 들거든요. 근데 또 아직 손실 구간이신 분들도 사실은 네. 여전히 많고, 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매수를 하지 못하는 거죠. 네. 물론 물려서 돈이 없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심리적 위축 상황이라서 이제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상반기에 상반기에 특히 6월 달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강한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레버리지 ETF가 이제 규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승 탄력성이 더 줄어드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상반기에 올라왔던 것처럼 그냥 단번에 V자로 올라와가지고 손실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간다,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재반 여건상 보기에는 좀 변동성, 그러니까 상승 변동성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매물 소화를 좀 하고 네. 그리고 변동성을 좀 줄이고 나서
이후에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타 방송에서 이제 네. 어떤 지지선, 1차 네. 반등 지지선 7,300에 7,500 정도로 이제 잡으시는 걸 봤는데, 네. 예, 혹시 그거는 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그거는 이제 네. 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고 좀 네.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7,200포인트, 7,300포인트 선이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에 특히 1분기에 올라왔던 네. 이게 상승 추세를 그때는 했었거든요. 네. 그 상승했다가 내려오는 지점에 이제 지지라인 선이에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추세를 움직일 때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요. 네. 지금은 이제 급락한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소위 추세선이라는 것은 꼭 거기 가면은 떨어지고 거기 가면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니고 거기 이제 매물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7,200, 300 정도 가면은 이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워낙에 단기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본전이라도 난 나가겠다는 맞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그쯤 되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은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게 또. 이제 각자에 따라 다르죠. 뭐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여기서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 밑에서 기다렸는데 난 여기서 더 기다려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보통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쯤에서 한번 좀뭐 전부를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실이 마이너스 20%였는데 마이너스 10%로 줄었다든지 아니면 이익을 좀 줄었다가 이익이 다시 늘어났다든지 대부분 그런 심리를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일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을 다시 한번 준비해서 만약에 손실 복구를 하던 아니면 이익을 극대화하던 그런 전략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든 간에 매물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거기서 한번 흔들린다 하더라도 위쪽이 더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수의 흐름보다는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7,200에서 7,500포인트면은 한 19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200만 원 위까지 하이닉스는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한다면 그거야 뭐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즉 지수 자체는 전체적으로 흐름은 그렇게 보지만 종목별로 좀 다를 거다. 어떤 건 더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건 거기 가지도 못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게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판단은 이제 각자의 판단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물이 한번 나오고 조정받고 가더라도 가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대표님 방송을 또 여기저기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예. 대표님께서 5,400 정도 선에서 남은 현금을 다 소진하셨다 이런 또 내용도 봤는데 예. 그때는 또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뭐였는지 또 그 자금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이게 뭔가 다른 리밸런싱을 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제 저점은 5,200포인트, 5,260포인트인가가 살짝 찍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5,400포인트 뭐 그 정도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있는 현금을 다 쓴다라고 표현을 좀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5,400포인트는요. 우리나라 지수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년 6월 첫째 주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2차, 3차 상승을 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상승했냐면은 2월 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3월 달에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내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맞아요. 좀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까지를 대세 상승의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보이고 4월부터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4월부터 상승했던 것은 저는 죄송하지만 ETF발 포모로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온 게 이번에 그 전까지는 잊어버리고 지수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올해 우리나라 전체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수가 5,400이에요. 아, 그러니까 4월 재상승하기 직전 딱 그때 지수가. 이제 상승할 때. 네. 그러면 이제 5,400에서 출발해갖고 9,360까지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5,400 왔어요. 그럼 원위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위치 했는데 뭘 두려울 게 뭐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주식이 3만 원 갔는데 다시 10,000원 왔어요. 그러면 뭐 여기선 새 출발해도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내려가서 손실을 할 확률보다는 위로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그 마지막 주였어요. 그게 마지막 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SK 하이닉스 상한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점 직후의 자율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제가 분할 매수해서 이만큼은 전체에서 80%, 20% 현금 두고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20%마저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그걸 체리피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올라와가지고 걔 20%산 거니 이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저는 20%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근데 그 부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어느 정도 현금의 버퍼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꼼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시 덜었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네. 그거는 이제 액션을 그냥 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8월 달에 내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현금을 더 쓰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또는 더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종목 그런 종목으로 좀 더 비중을 네. 더 많이 싣고 아닌 것들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비중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왔습니다. 그럼 더 올라갈 확률이 이제 높은 종목에 네. 좀 더 집중해서 평단을 낮추는 그런 그래야지 효과를. 이번 반등이 저 위에까지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번에 내려온 부분에서 복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플러스로 되는 거지. 시장은 항상 하락했을 때 종목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네. 하락했을 때 내 종목을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반등할 때 결과는 완전히 천지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렵다 그래요. 못해요. 그걸 어렵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 거 팔고 저쪽 샀는데 내 거는 오르고 저건 빠지면 네. 어떡해. 그리고 거기서 그게 저점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그리고 반등할 때 반등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얘보다는 제가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아라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당연히. 그 판단을 네. 맞든 틀리든 간에 해야 되는데 그 맞을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하락시 종목 교체하는 게 네. 진짜 제가 해봤는데 이거 정말 네. 어렵더라고요. 아까 손이 안 나가요. 다 더 떨어질 것 같고 얘도 떨어질 것 같고 쟤도 떨어질 것 예. 같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자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이제, 가만히 네. 있는 것도 뭐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무거나 다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2021년도에 팬데믹 때 포모로 인해서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많이 뜬 게 삼성전자 그리고 또 나머지 두 종목이 있죠. 네이버, 카카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땐 그게 근데 많이 삼성전자를 계속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 30만 원을 본 거고요. 그렇죠. 네이버랑 카카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지금 현재 엄청 손실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도 아무거나 다 가지고 가면 건 아니고, 위로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있을 거.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성장줘야 되는 겁니다. 성장. 성장이 있는 주식.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망하면 안 되니까, 네. 소위 기업의 연속성이 있는 고잉 컨선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내가 뭐 어떻게 난 매매 대응을 못 하겠다. 매매 스킬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얘를 계속해서 들고 간다. 또는 떨어지면 좀 사겠다. 이런 것도 전략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려면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예. 예. 사실 근데 이때도 네이버 카카오는 성장주이지 않았어요. 네이버 카카오도 이때 제한적인 거죠. 네. 뭐 사실 그 질문을 주시니까요. 우리가 기업을 선택할 때 기업의 이제 성장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의 성장은 세상의 변화와 같이 연동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쪽으로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거는 지금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AI와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네이버 카카오는 AI와 연동되지 않냐? 같이 연동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또 기업을 선택할 때 기업의 매출의 상단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매출의 상단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시장이, 비즈니스가 마켓이. 시장이 크던지. 예, 네. 마켓이 커야 돼요. 네. 근데 우리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국내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한적인 거죠. 완전히 내수 기업이죠. 예, 그래서 제한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런 자기들 타이밍이 아닌 거고, 그걸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대답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은 걔네들이 올라갈 타이밍은 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AI 시대라고 하면서 이번에 올라온 게 2023년 1월부터 엔비디아 올라가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건 거의 대부분 하드웨어예요. 인프라 구축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랑 카카오는 B2C의 플랫폼의 회사이지 그렇죠. 하드웨어로 구축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제 네이버가 하드웨어 구축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먼저 오르죠. 근데 여전히 카카오는 지금 B2C 입장에서 하드웨어 구축보다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럼 하드웨어만 오르냐? 그렇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하드웨어 구축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응용된 제품이 나오면서 오르겠죠. 카카오에도 그런 기회는 분명히 오겠죠. 근데 지금은 다만 아니다라는 것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비용이 그 사이에도 올라갈 기업들이 많은데 네. 굳이 이거를 들고 있을 지금 이유가 네. 이제 좀 그 유인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야말로 선택의 차이인 네. 거죠. 뭐. 네네. 근데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참 네. 이 4월부터 재상승하는 그 장은 네. ETF발 포모, ETF발 포모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이제 가슴 때리는 예.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된 이후에 거래량도 이제 확 줄었고 네. 좀 아무래도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예. 이제 예전만큼은 상단도 하단도 예.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일단 전체 지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일단 규제로 인해서 2배씩 막 올라가는 그런 게 좀 많이 완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부터는 상단으로도 굉장히 급등하는 부분이 좀 막히고 하단으로도 막혔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때문이죠, 여러분? LTA? 예, 네. LTA 때문에, 장기공급 계약 때문에 네. 상하단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간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간 후에 엔비디아가 작년 중순부터 약 6개월 이상 옆으로 박스권으로 행보한 거 아세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의 기울기가 주가의 기울기인데 네. LTA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의 기울기를 우리가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일정 네. 부분. 그렇죠. 대신 옛날처럼 사이클링이 뭐예요? 옛날처럼 좋을 때 엄청 좋다가 네. 나쁠 때는 막 적자나고 이런 거를 이번에 방어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성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막 빠질 거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위로도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이제 횡보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 지금보다 높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SK하이닉스 아마 200만 원 위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얘들이 좀 박스권들이 있다면 얘들 둘이 박스권인데 지수가 어떻게 혼자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박스권으로 있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소위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단도 하단도 조금 이제 네.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셨는데 예. 요새 또 주주환원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 상단을 뚫고 올라간 뭔가의 모멘텀은 결국에 예. 주주환원밖에 없다. 예. 근데 어느 정도가 나와줘야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예. 어느 정도 나와줘야 이게 주주들의 정말 기대에 부응하는 건지 예. 이런 건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주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상단을 뚫고 추세적으로 가거나 또는 그 실망에 의해서 하단을 뚫고 하락으로 내려가거나 저는 둘 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 주주하는 정책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주주하는 정책 전에 바로 직전에는 지난 2개월 동안 계속 뭘 얘기했어요? 아니 이익이 이렇게 나가는데 저평가라면서요. 네. 왜 그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주주하는 얘기만 해요? 근데 상황은 똑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은요. 그때 과거 거는 이제 잊혀지는 거고 새로운 걸 가지고 자꾸 뭐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 절대 저평가야. 이 정도 가격이 말이 돼. 그럼에도 계속해서 외국인을 팔고 주가는 떨어지니까 이걸로 안 되는구나. 새로운 걸 찾은 거죠. 그 새로운 지푸라기를 찾는 게 이제 주주하는 정책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 나오면 주가가 또 다시 정상화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주하는 정책이 나오면 주가는 지금보다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은 이쪽 섹터는 성장 섹터예요. 만약에 성장 섹터가 아닌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성숙 기업에 들어간 기업들은 성장보다 일단 주가를 받치기 위해서는 그냥 100% 주주 하나는 하면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어떤 데들 있죠? 식료품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네들이 뭐 성장하면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뭐 식료품 회사 중에 내수만 있는 뭐 식료품이라든지 뭐 이런 데. 영업이익률이 진짜 완전 한 자릿수 저 밑에 있죠. 예, 2-3%. 거기는 영업이익 곱하기 멀티플이 아니고 순이익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성장주들은 영업이익도 안 따집니다. 매출이 얼마큼 나왔냐 따지잖아요. 그리고 성장주들은 영업이익을 얘기하고 그리고 성숙기업들은 순이익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듯이 성숙기업과 성장기업은 분명히 다른 건데 성장기업은 분명히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만일 요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을 내는데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주저환원 해주면 좋습니까? 그럼 좋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중국 쫓아오고 있죠. 그렇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부에서 반도체 칩을 미국에 자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정부가 아예 인텔에 정부 지분 투자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에도 투자를 해야죠. 우리나라에도 서남권에다가 반도체 클래스도 한다고 하죠. 예.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떻든 뭐 새로 앞으로 계속 벌어서 그걸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본의 재배치, 자산의 재배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재투자와 그리고 주주환원에 아쉽지 않게 실망시키지 않게 주주환원을 얼마큼 해야 네. 되느냐를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안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SK 하이닉스에서는 뭐 원래 연말 얘기했다가 네. 이번 3분기에 얘기했다는 거는 그 고심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나오면은 시장에 호재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부터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갈 거야. 뭐 그거는 이런 그러니까, 부분까지는 저는 뭐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뭔가 자극하는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정도의 네. 그런 이슈는 아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주주환원 100% 한다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떨어질 네, 수도 네. 있겠죠. 네. 이게 SK 하이닉스가 최근에는 뭔가 삼성전자보다 뭔가 좀 더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런 주주환원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돼 있는 걸까요? 일단 네. 지금 시장에서 자극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는 주주환원 정책에서 연말까지 나온다고 그러고, 뭐 윤곽도 별로 안 나오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윤곽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웃라인을.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실망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뭐 솔리다임을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주목 투자 되지 않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두 가지 측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는 SK하이닉스가 오늘 보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올랐어요, 삼성전자보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좀 약했지만 맞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른다는 거는 반도체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른다는 거는 반도체가 오르는 게 아니고 시장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겁니다. 그 결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시장의 대표 종목이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의 대표 종목이에요. 순수 반도체를 예, 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투심이 약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반도체 투심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더 약했던 거예요. 앞으로 반도체가 또 막 각광을 받는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뜨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는 게 한 가지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소위 DRAM 가격이 오르면서 HBM의 가격 상승보다 그 DRAM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럼 이제 비중 자체에서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다, 수혜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베라루빈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에서 HBM4 그걸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지금 발열 문제, 그리고 수율 문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늦춰지면서 그냥 전 단계에 있었던 HBM3E 8단을 쓴다, 이런 뉴스를 계속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HBM3E는 SK하이닉스가 처음에 거의 독점을 시도하다가 점점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가 많이 쫓아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진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대표하고 삼성전자는 시장을 대표한다. 이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네요. 만말이야, 만말.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중국의 뭐 CXMT 상장이나 뭐 최근에 뭐 DUV, 장V, 뭐 국산화 소식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중국 업체들이 뭔가 따라오는 이런 거는 이제 하방을 그래도 위협하는 그 요소들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올해 안에 이게 무슨 노이즈이지, 이게 무슨 시장을 주가를 빠뜨릴 만한 이유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기술력 차이가 꽤 있다. 기술 차이가 뭐 적어도 뭐랄까 선단 공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한 뭐 1, 2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HBM을 만드는 거는 이쪽 전문가들 여러분 보시면 그 자료 보시면은 또는 유튜브를 보시면 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좀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직 기술 격차가 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그게 포지션이 그렇게 아주 크지 않아요. 왜냐면 DDR4는 아예 안 만든다고까지도 했었거든요. 저기 마이크론도 오죽하면 마이크론도 아예 그거 안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은 그쪽에 그냥 주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뭐 이제 소위 창신 메모리나 양적 메모리에서 올라오면서 양적 메모리는 낸드이지만 이들이 올라오면서 우리의 뭐 시장 점유율을 뺏겨가지고 우리의 매출이 줄어든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가가 빠지니까 그냥 노이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 걱정을 하겠죠. 근데 장기 걱정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중국보다 더 걱정되는 건 미국 아닙니까? 저는 미국이 더 걱정인데. 미국이 인텔이나 이쪽에 정부 지원을 이제 막강히 해서 다 상대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반도체 기술 발전이 성장이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치명적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 걱정이라는 거는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래 걱정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이크버리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버리가 이제 시장 폭락한다. 옛날에 부동산 그때처럼 버블 붕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버블 붕괴는 AI 버블 붕괴 얘기를 하잖아요. AI 버블 붕괴 가능성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금리 계속 올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근데 그거는 미래에 그냥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하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후년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올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올 하반기에 뭐 양적 메모리 때문에 이 뭐 주가가 이렇다, 주가가 못 올라간다, 또는 하락할 거다는 기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이제 반도체에서 장기적인 걱정은 사실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위협적이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겠네요. 전체적으로 뭐 복합 기업이니까 삼성전자가 좀 느리긴 하지만 반도체가 각광을 받는 순간이 오긴 오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에 사람들이 관심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최근에 그 미국 빅테크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간밤에 있었던 그 코어 위브, 뭐 네비우스 같은 이제 그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실적도 엄청 좋았잖아요. 그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AI 캐펙스 투자 우려나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런 거는 계속 좀 간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AI의 성장이 멈출까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편에서는 너무 이게 또 그래서 수익이 언제 날 건데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써보면은 이거는 저는 에이전트를 요새 쓰는데 이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설명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증권회사에 있었으니까 IT 버블 붕괴 직전에 1990년도 말에 IT 버블이 막 생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IT 버블이라고 했던 그 버블은 뭐였죠? 인터넷이었습니다. 인터넷의 기술 혁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0년도 되고 나서 인프라를 막 깔았는데 수익으로 안 돌아왔기 때문에 버블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자본 지출했는데 수익으로 언제 연결시킬래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간극이 캐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간극이 너무 멀면 그러면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제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강연에 가면은 세미나나 강연에 오프라인에서 강연에 가면 이 얘기를 맨날 사례를 들거든요. 그때 인터넷의 기술 혁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은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는 뭐 카카오톡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우리 카카오가 2006년도인가 아마 설립이 됐을걸요? 저는 카카오톡 처음 깔 때 잊지는 못해요. 이렇게 몇 신기한 년도였죠? 기억이 잘 안 나요. 2007년인가 2008년 그랬을 거예요. 스마트폰은요? 스마트폰은 그것도 2006년, 7년,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어요. 기억 잘 하시네요. 2006년, 7년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20년? 그래봤자 20년도 안 되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년은 긴 세월이긴 한데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긴 세월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 시기를 다 겪고 왔으니까 2000년도에 1990년도 말에 IT 기술 혁신, 인터넷 기술 혁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려 6년, 7년, 8년 지나고 나서 스마트폰이 생기고 카카오톡이 생기고 아마존이 생기고 넷플릭스가 생기고 한 거예요. 이후에 한참 후에 생긴 겁니다. 지금 AI 기술 혁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기술 혁신에 지난 3년 반 동안 뭘 했습니까? 다 인프라 구축만 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만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 다 깔고 나서 인프라 다 깔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서비스들이 그 나오죠. 그 AI의 기술 역량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하고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단계에서 이제 그 다음에 꽤 오랫동안은 이제 에이전틱 AI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쓰신다고 하셨는데 에이전틱 AI가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에이전틱 AI라는 거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비서처럼 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이번 주에 홍콩 여행 갈 거야. 그러면 알아서 티켓팅 해주고 숙박 알아주고 맛집 찾아가지고 예약도 다 해주고 뭐 이 정도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꿈도 그런 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왜냐면 그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네. 왜냐면 규제가 돼야 되고 상호 연결이 다 돼야 되고 전반적으로 퍼져야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출발입니다. 출발.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랜 동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 이제 출발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 출발 단계에서 지금 젠스롱 CEO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생성형 AI였는데 이제는 추론을 해서 예약까지 다 해준다는 게 에이전틱 AI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리적으로 하는 게 피지컬 AI예요. 그 지금 얘기 들어보셔도 이제 출발이지 않아요? 네. 그 순간에 메모리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피지컬 AI 되면 지금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보다도 생성률보다 추론으로 들어가는데 네. 어마어마한 소클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 시대를 우리 이제 가야 돼요. 그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메모리에 피크치고 떨어졌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AI에 가면서 메모리가 이제 피크치고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는 일시적으로 주가는 먼저 선반영했다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익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걸 테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익과 연결된 거는 주도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메모리는 주도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이익이 날 개연성이 상당히 더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기다리면 되지 않냐? 주식은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꼭 이퀄 관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거나 손실을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이 10,000원짜리가 5만 원 가면 모두 다 돈을 벌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 사이에 깨진 사람도 손실나는데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몫인 거고 산업을 의심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주식이 좋은 기업은 아니다. 꼭 같진 않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성장주가 되려면 예.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는 예. 이제 그 섹터여야 하고 예. 그다음에 매출의 상단이 열려 있는가 글로벌로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그런 종목을 예. 오래 갖고 있어서 오래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 전 세계에서 가장 고평가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맨날 주가 못 올라요. 근데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테슬라 왜 못 오르냐, 테슬라 왜 빠져라고 걱정합니까? 테슬라 걱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세상이 변하는 대로 네. 가고 있고 테슬라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가 글로 가고 있고 미래의 성장으로 얘는 가고 있다는 거를 믿고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저도 테슬라 있는데 네. 흐린 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그것 때문에 막 화딱지나고 걱정 안 하잖아요. 네, 걱정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이제 또 스페이스X도 이제 또 예. 상장이 됐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네. 건 그 바로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주신 거예요. 왜 메모리는 그렇게 못 믿냐는 거예요. 왜? 세상이 AI 시대에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 속에서 메모리가 핵심이 될 거다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런 건가? 제가 네. 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만약에 메모리 투탑이 미국에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폄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이게 네. 그냥 내가 있는 회사가 왠지 더 낮아 보이고 네.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좀 예. 맛없어 보이고 예. 이런 뭔가 심리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것도 없잖아. 있죠. 예. 예,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자신들이 톱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모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또 메모리 뭐 우리나라가 워낙에 또 국민들께서 이제 이번에 상승장에서 이제 올라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처음으로 진입하신 분들도 예, 예.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예. 이제 뭐 코스닥이나 뭐 조방원이나 원래 갔던 그 종목들을 다 빼서 메모리에 집중해갖고 메모리 비중을 뭐 80% 이상으로 맞춰놓으신 분들도 주변에 꽤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예.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게 이제 하반기에는 예. 좀 이게 아까 순환마의 말씀 잠깐 예. 해주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좀 지혜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된 네. 상황이라서 얘기한 게 아니고 상반기 네. 내내 얘기한 거예요. 상반기 내내 제가 온갖 방송에서 얘기를 네. 드렸는데 상반기에는 지수 걱정하지 마라, 반도체 걱정하지 마라. 네. 근데 하반기에는
상반기가 너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지수는 이 경험상 쏠림이 나타나고 너무 급등을 하면 그쪽으로만 계속 이 비정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죠. 비정상은 정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반도체가 더 가고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간다고 치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대로 계속 가느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급은 돈은 항상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상반기에 계속 했던 논리는 그거예요. SK 하이닉스가 300만 원 가까이 갔는데 내가 기관 투자가의 입장이에요. 내가 펀드 매니저 입장입니다.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바라보고 30%를 가지고 내가 얘를 지금 투자할 거냐. 아니면 요번에 코스닥이나 개별 종목 올라온 거 보셨어요? 네. 요번 단기간에 2주 동안에 한 50%씩 다 올랐습니다. 맞아요. 수익률만 내면 되는 거죠, 결과가. 그러면 제가 저 밑에서 있는데 쟤를 내가 살짝만 건드려줘도 금방 수익을 낼 수 있다. 30% 며칠 사이에 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SK 하이닉스에 이뻐가지고 SK 하이닉스하고 짝사랑해서 거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은 움직인다니까요. 더 높은 수익률. 예, 더 높은 수익률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을 계속 드렸냐면은 상반기에 70~80% 정도에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순환하면서 반도체는 꺾이고 다른 데를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도체에 쏠림 현상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비중도 그렇고 이익이 거기서 가장 크게 나니까. 그렇지만 그 비중 자체를 하반기에는 50%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조금 더 한다면 40% 그 이상 줄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번에 떨어질 때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걔를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뭐 30 나누던 뭐 20으로 나누던 해서 다른 섹터에서 수익률 추구를 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40%를 가지고 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공고는 뭐냐면 반도체에 40% 갖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에 있는 뭐 에이전틱이라든지 피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인프라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도 뭐 20~30% 정도 넣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순환하잖아요. 그 돈 가지고 순환을 쫓아다니면서 또는 순환매를 노리면서 거래를 하는 거지. 얘를 전부 다 가지고 저쪽으로 순환매 됐으니까 난 저기 가야겠다? 이러면은 쫓아다니다가 계속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높여놨던 비중을 40~50% 정도로 좀 예. 낮춰놓고 그래도 어쨌든 주도주는 반도체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처럼 이제 예. 어쨌든 상방이 막 예. 어느 정도 좀 예. 정해져 있으면 그 그러다 자기 때 되면 또 올라가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해놓고 예. 나머지 30%는 이제 에이전틱 AI라든지 뭐 예.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예. 쪽 반도체 장비주도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런 소부장 쪽도 괜찮지 않아요? 반도체 장비는 이제 상반기에는 저는 이렇게 별로 권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을 보기엔 너무 고평가더라고요. 계속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리 QA 시대, P가 끝나고 QA 시대가 증설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얘들이 지금 뭐 5조, 10조씩 나면 도대체 이익을 얼마큼 내야 되지 얘는 되는 거지? 그렇게 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저의 한계에 있지 모르지만 그 업황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요번에 하락하고 나서는 반도체 장비 ETF 쪽으로 왜냐면 반도체 장비는 어떤 거는 오르고 어떤 거 빠지고 막 그래요. 맞아요. 액티브들이 움직여서. 그래서 고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ETF로 요번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쪽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반등할 때 세게 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QA 시대가 된다 하면은 결국은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도 분명히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뭐는 빠지고 뭐는 오르고 그 이유를 찾기가 빠질 때는 또 막 반토막도 나고 올라갈 때는 금방 올라오는데 둘 다 같이 올라다가 하나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는 오르는데 어떤 건 마이너스 10% 빠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잘못 걸리면은 그쵸. 남들 다 가는데 나는 손실 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좀 모아놓은 ETF라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잘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력기기 쪽도 사실은 퍼가 좀 높은 편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요 30% 안에 넣고 가는 게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AI 시대의 미래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어떤 사람은
메모리라고 네. 얘기를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근데 메모리는 꼭 들어가요. 네. 보면은 가만히 봅니다. 심지어 GPU보다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이제 다 아시는 거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죠? 에너지? 그게 전력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요, 네. 전기. 그 전력 에너지는 여러 가지에 다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 향 전력 부족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그거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전력 노후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이라고 하면 전력 인프라로 하면은 변압기만 우리 생각하는데 변압기만 있는 건 아니고 전압기, 송전, 배전. 배전, ESS 네. 이런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일단 다 노후화된 거 교체해야 네.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전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고압 케이블도 그렇고요. 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워낙에 이제 전쟁이 안 끝나서 네. 이제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저렇게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했고 또 이란, 가자 지구 저렇게 지금 뭐랄까요 좀 초토화되고 네. 있는데 재건. 재건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저 재건의 중심은 다 인프라예요, 인프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네. 거기에는 수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전력 인프라는 꼭 가져가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걔들 실적을 고평가해요. 근데 걔네 고평가의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뭔데요? 고평가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주가가 이만큼 왔는데 이익이 얼마큼 쫓아왔냐는 네. 거잖아요. 우리 반도체 얘기할 때 이익의 성장 속도를 주가가 못 따라간다. 이 논리를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얘네는 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이익이 계속 쫓아오면 고평가가 아니잖아요. 이익이 못 쫓아와요. 왜? 얘네는 증설이 몇 년씩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무리 수주를 받아도 네. 우리 이쪽에 전력 에너지 쪽에 전력 인프라 쪽에 전 세계 대표가 뭐예요? 지버노바잖아요. 네. 지버노바는 2030년까지 끝났다고. 예, 네, 끝났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더 만들지 못해서 네. 이익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얘들의 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좀 답답하시더라도 얘들을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를 그걸 생각하시면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아마존 최근에 가스터빈까지 가스 예. 발전소까지 예. 짓겠다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막 너무 급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화석 연료로까지 하겠다고 할 정도로 예. 이 전력이 부족한 지금 예. 상황이니 이 아까 말씀 주신 이 매출에 예. 상단이 열려 있는 대표적인 예. 업종이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쇼티지는 이제 반도체라서 예. P가 올랐다. 그래서 이제 증설한다. Q가 올라 증설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변압기든 송배전 이쪽은 그쪽도 계속 쇼티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은 증설을 하려고 해도 너무 오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거기는 기간 인프라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탄력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 연료전, 그러니까 ESS 쪽도 예. 그 2차 전지 지금 아직까지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도 계속 이제 좀 네. 한마디로 소위 물려 있으신 분들 예. 많으시잖아요. 이 ESS로 어느 정도 뭔가 회복이 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한번 예.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2차 전지가 저점으로 또 반등했던 것은 이제 중국이 규제하면서 네. 너무 이쪽에 경쟁이 과열돼 가지고 이 산업 다 망친다. 그래서 중국에서 규제를 했을 때 저점 찍었어요. 그때 네. 2차 전지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ESS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자, 우리도 AI다. 네. 얘들한테요. 네, 그러면서 한번 올라온 겁니다. 그쵸. 그리고 올라왔다 또 그동안에 좀 맞아요. 많이 쉬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전력 에너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부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서남권에 있는 거 정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고 네. 하지만 시장에서 좀 시큰둥한 이유는 아직 멀었잖아.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스토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기간은 말씀 안 드리고 스토리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속 걱정하는 부분들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뭐 야당에서 걱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 전력 에너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태양력은 많이 깔아놨지 않습니까? 풍력은 조금 상대적으로 뒤지긴 하지만. 근데 풍력과 태양력을 가지고, 뭐 태양력을 가지고, 결국은 뭐 풍부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네. 아니지만은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저장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장기적인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쪽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가스 터빈이나 태양광에 있는 ESS나 요거는 지금 각각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 빅테크 위주로 짓고 있지만 또 네오클라우드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서비스 하는 거지만 엄청나게 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벌써 한 3년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원래 계획했던 거에 한 40% 예, 정도. 반도 안 네. 된다고 잘 아시네요. 반도 네. 못 짓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토지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요. 주민들 반발하고 막. 예, 주민들 반발하는 건 요즘에 이제 정치 때문에 네. 선거가 나오니까 그런 그쵸. 뉴스가 더 네.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거기는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다시 한번 때 되면 부각이 되고 때 되면 부각이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때 되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데들은 빠지면 사면 수익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때 되면 부각이 되는 건데. 때 되면 그러니까 때가 오는데 예, 때가 어차피 오는 올 거는 건데. 어차피 올 근데 건데. 빠져 얘가. 예. 그러면 걔를 사 들고 있으면은 수익은 예.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게 너무 이제 계좌에서 이제 오랫동안 파란불이니까 예. 좀 마음이 그래서 예. 이제 이 전력기 예. 이 방산 막 예. 이 원전 이것들 예. 막 되게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예, 근데 예. 때 되면 오니까 예. 빠지면 사서 평단을 낮춰놓는 게 돈 예. 버는 그 길이다. 기회 되면은 이제 예. 올라오면은 팔면 되는 거지. 그거를 막 지금 이거 아니니까 예. 지금 저쪽 좋으니까 코스닥 바이오 가볼까? 코스닥 지수 가볼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일로 오지도 못해요. 이제 다시. 그렇죠. 근데 코스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워낙에 많이 빠져서 이제 예. 최근에 이 강한 이제 반등이 예. 뭐 기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점 대비는 굉장히 낮은 예.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 모습을 보면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못 가고 예. 코스닥이 오르면 코스피가 못 예. 가고 약간 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예.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그게 계속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예. 시장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대세 상승 시장, 예. 대세 하락 시장, 상승호 박스 시장, 하락호 박스 시장, 예. 테마 시장. 예. 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서 아. 시장에 거기에 맞는 대응 예.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저의 논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세 상승 시장에는 주식을 그냥 들고 있으면 되죠. 예. 대세 하락 시장에는 눈치껏 잘 빠져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예. 뭐 논외로 하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테마 시장도 여러분 아세요? 상승후 박스하고 하락후 박스를 잘 구분을 좀 못하시는 예. 것 같은데요. 상승후 박스 시장에서는 소위 확산 시장입니다. 예. 확산 시장. 무슨 얘기냐면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요번에 만약에 반도체가 예. 7월에 안 빠지고 고점에 있는 데서 만약에 시장이 안 빠지고 박스권으로 옆으로 갔잖아요. 예. 그럼 손실 난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근데 얘는 수익이 별로 안 나네? 예. 그러면 수익 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이게 확산이 막 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막 다른 데 투자를 해요. 그거를 수익 실현을 해서 이제 예, 다른 예, 예. 데로. 이게 가장 예. 좋은 선순환이에요. 예, 예. 이게 상승호 박스 예. 시장에서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다들 뜰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순환이 나오는 거는 하락 후 하락. 박스예요. 그렇죠. 하락 후에 옆으로 가는 이제 지금 더 빠지진 않잖아요. 예. 이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엔 수익 난 게 아니고 예. 손실이 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 확산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이 풍부하면 막 얘도 사고 쟤도 사고 막 살 수 있지만 예. 내가 돈을 벌어 1억으로 시작했는데 10억 됐어요. 그럼 다음 얘도 사고 예. 얘도 좀 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1억 투자했는데 예. 5천만 원 깨먹고 5천만 원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다 살 수 없잖아요. 그중에 선별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이게 순환매예요. 예. 하락 후 박스권의 순환매예요. 아, 그러니까 돈이 아까 또 수익률을 더 강하게 움직이는 쪽으로 가야지 예, 예. 내가 어느 정도 예. 손실을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의 그쪽으로.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상황. 저는 딱 그렇게 봅니다. 예, 예. 하락 후 박스 시장. 예. 그러면 그 코스닥의 상승도 그렇게 오래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하겠네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활성화 정책 한다고 네. 하니까 어떤 게 나오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미 밝혀진 내용들은 저는 뭐 글쎄 그렇게 나오면 뭐 도움은 되겠지만 시장이 기다리고 네. 있으니까요.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도 조금 더 길게 뭘 좀 기대를 많이 하냐면요. 우리 시장이 반도체 때문에 올랐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거버넌스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법 개정. 출발점을 만든 거거든요. 예. 일본이 아베 총리가 2013년도에 취임을 하고 예. 2014년부터 제1차 상법 개정하면서 거버넌스 개혁했습니다. 예. 2014년부터 15년까지 니케이 투투파뷰가 10,000에서 20,000까지 상승을 예. 하고 그 다음에 한 7,000까지 떨어졌다가 7만 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10여 년에 걸쳐서. 10배가 넘게 오른 거죠. 예, 그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거버넌스 개혁을 한 지 이제 1년뿐이 안 지났어요. 예. 그 1년 동안 거버넌스 개혁의 수혜라고 하면서 올랐던 종목이나 섹터는 어떤 거죠? 금융지주, 그렇죠. 그 대기업의 지주, 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지 네. 않습니까? 얘네들은 왜 바로 반응했을까요? 얘네들은 정부의 눈치로 볼 수 없는 정책 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에요. 정부에서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눈치를 기업들. 볼 수 없는 예, 정확한 예. 표현이십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요. 까라면 까. 뭐 한 게 있어요, 예, 지금? 예, 없죠. 없습니다. 그냥 다들 서로 눈치 네, 보면서. 없어요. 예. 이걸 할 거냐 말 거냐가 나오는 게 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코스닥 시장에서는. 예, 중소기업이랑 코스닥 음. 시장에서 음. 얘들의 여기를 할 거냐 할 거냐. 요번에 그래서 지금 뭐
저 동종주들 상장 네. 폐지 요구에 지금 나왔는데 이거는 시장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거버넌스 개혁을 중견기업 이하로도 시장이 정부나 네. 거래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또 세제 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또, 네. 또 시장의 어떤 기대와는 또 다른 네. 방향으로 나와갖고, 물론 뭐 개선한다고 하지만, 이게 좀 뭔가 추진력 있게 계속 뭔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치인들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스갯소리에 또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이 부분은 저는 중요하게 네. 생각하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주식시장에서 큰 형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5월에 증권에서 그만뒀습니다. 네. 만 30년에 그만뒀는데요. 주식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하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정치인들이 주식시장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천수답 시장이라 그러면서 맨날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 말고 미국처럼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는 그냥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에 정책 나왔을 때 여의도에서 우리끼리 만나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인들이 뭘 해주긴 뭐 해주겠어. 그래 말겠지. 네. 이러다 그랬거든요. 말겠지. 네. 그러다 2,600에서 그랬는데 한 뭐 3,500, 5,000 막 그래서 3,500, 5,000에 공매도 그렇게 많이 쳤다면서요. 아니 공매도가 아니고 시옷을 그렇게 많이 네. 쳤다면서요. 안 믿어갖고. 맞아요. 근데 이제 5,000 넘어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요번엔 좀 다른가 봐. 확실히 네. 하나 봐. 야 그래서 요번엔 좀 따라서 해봐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올 초에 막 7,600, 막 8,000 막 네. 갔잖아요. 올 초에 다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이거 잘못 덤비면 안 될 것 같아. 수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책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요즘에 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네. 또는 코스닥에도 뭐 기대가 없고 요즘에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일단 야당보다 여당이 정치적 이게 정책의 추진성이 더 있는 거잖아요. 네. 여당이 지금 바쁘잖아요. 바빠요. 지금 부동산에서도. 네. 여당이 지금 바쁘잖아요. 자기들끼리 지금. 아, 그쵸. 저기 대회. 예,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거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있겠죠, 자기들끼리.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들끼리 좀 이제 바쁜 거 하고 네. 그리고 시장을 돌아보는 상황이 되면은 달라질 거라고 봐야죠. 그런 상황이 오겠죠? 네. 와야 되는데. 그렇게 저거 하고자 끝나고 하는 나면, 거잖아요. 지금 예. 요번에 뭐 그 주가 떨어지면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을 욕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 다들 시장 오르면 자기 올랐다고 막 네. 한마디씩 하고 그쵸. 자기 떨어지면 지적이 또 떨어진 대로 되니까. 한마디 네.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당연한 숙명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걸 기치를 두고 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죠. 그쵸. 네. 정말 그거의 그 기대 효과가 좀 진짜 선형적으로 이렇게 예. 미국 시장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이번에는 이럴 줄 알았어 하고 또 돌아서는 분들이 있는 게 저는 예.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네. 신경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좀 기다려 보시죠. 그러게요. 이제 이게 대회 끝나고 예, 예. 예, 또 당대표 선출되고 하면은 예, 예. 또 바뀌고 또 이쪽으로 네. 다시 뭔가 거버넌스 개혁이 계속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네. 그거를 줄인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하던 간에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 그 이걸 인사이트라고 그런 거잖아요. 생각해서 이게 할까 안 할까? 언제쯤 나올까? 일정은 언제쯤일까? 그리고 미리 준비해주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다 나와서 그거 뜨고 나서 그때 또 뜨고 나서 할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죠. 그럼요. 네. 예, 그런 맞습니다. 거죠. 그 아까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시장 5가지로 나누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대세 상승장, 대세 하락장, 상승 후 박스권, 하락 후 박스권, 마지막 테마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이 테마 시장은 그냥 테마는 예. 이제 약간 단기 거래자들이나 트레이더나 그쵸. 전문 투자자나 그들만의 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제가 좀 얘기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영역. 단기 거래를 네.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서비스 그런 데서 네. 단기 거래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가르쳐 드렸다가 네. 나중에 손실 나고 저 원망할까봐 네. 못 가르쳐 드리겠다고 내가 그러거든요. 왜냐면 특히 그 중에 이제 짧은 거래하는 데이 트레이딩. 네.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하루 안에 거래하는 걸 뭐라고 그러더라? 뭐
원데이라고 안 하고 네. 뭐라고 표현하던데. 아, 아무튼. 저도 들어봤어요. 네, 아, 그 찾아서 넣을게요. 화생납품 시장에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는 그걸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증권사 가면은 계좌 개설할 때 일증거래 위험의 고지라는 데 사인하죠. 네. 그 사인합니다.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사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데이 트레이딩. 단기 거래했을 때 위험한데 너 그거 할래 안 할래 네 책임이야 라고 사인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되게 그 부분은 약간 훈련하고 네. 그리고 좀 해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거론을 안 하는 편입니다.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뭐 일종의 여기에. 그거는 아예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최근에 사실, 그 상반기에 시장 막 오를 때, 예. 아,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예. 이제 화장품이나 예. 뭐 이런 여행, 뭔가 예. 내수, 백화점, 예. 뭐 이런 주들이 많이 예. 이제 하반기는 갈 거예요. 예. 이런 얘기들이 예. 유통주가 많이 갈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들도 많았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는 그때도 안 믿고 지금도 안 믿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요? 그 주식으로 해서 내 1억 했는데 5배 올라서 5억 됐는데 그래서 내가 씀씀이가 커진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특히 저희 세대는 더더욱 그런데요. 우리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외환위기 전에는 되게 씀씀이가 해뻤습니다. 그리고 뭐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보면 주식시장 뜨면 여의도에 들썩들썩했어요. 맞아요. 그냥 막 돈을 뿌리고 네.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9,000포인트 갔을 때 여의도 어땠어요? 누가 왜 여기서 막 술 먹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커피 사겠다는 사람은 많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생활 패턴이 달라졌어요. 아마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제 물가도 오르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어렵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삶이 더 어렵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만약에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걸 씀씀이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아껴가지고 내 아파트 살려고 하지. 그렇죠. 내 주택 살려고 하지. 네. 그걸 가지고 벌었다고 해서 뭐 사고 뭐 그렇게 예전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네.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고급 술집들 다 망해서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많았어요. 증권맨들은 맨날 바에 다녔어요.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바는 없어요 이제 아예. 진짜 몇 진짜 분도 위스키 비싸 예, 막 한 병에 비싼 막. 위스키. 예. 예. 그 비싼 위스키를 막 폭탄주로 먹고 옛날에 증권맨들은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그런 문화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쵸. 싹 없었어요. 그 돈이 없어서 없어졌냐? 아니에요. 그때보다 돈은 더 많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만큼 더 물가도 오르고 주택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씀씀이가 더 커지고 물론 내수에 영향을 주긴 네. 줄 겁니다. 아무래도 더. 근데 그런 부분은 있고 그래야지만 주식시장이 올라야지 주식 투자로 가처분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네. 내수가 더 부양된다는 이론은 분명히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뭐 명품을 더 많이 사가지고 백화점주가 네. 오르고 뭐 화장품을 더 많이 사고 그렇게 하는 저는 그때도 그걸 별 네. 생각 안 하고 아. 그냥 화장품은 수출돼 있다 보면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요. 글로벌이 네, 이제 네. 어느 정도의. 네, 그렇게 네. 정도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쪽이 더 안 좋을 거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때는 그런 논리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지금 네. 실제로 백화점주들도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 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는 네. 거고 또 그런 또 논리 중에 하나가 저런 거잖아요. 중국하고 조금만 친해지면 이제 그렇죠. 예, 또. 인바운드 뭐 좋아진다 네, 그러면서 네. 중국 관련주 뜬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뜨긴 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뭐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좋아지고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 합니까? 지금 명동이나 부산 가면 특히 부산은 중국인도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외국인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진짜 많이 떴냐고요. 옛날처럼. 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전하고 패턴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쪽에는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40, 30, 20에서 네. 나머지 한 10, 20%, 20% 정도에서 정도. 그냥 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관심 생각하고 있는 쪽. 예. 주축은 그냥 AI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마음 편한 거는 그 네. AI의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예, 그렇죠. 예, 그런 종목들이 예, 예. 많이 떨어진 거는 때가 되면 오르니까 예, 예. 그런 것들 단기거래도 주축해놓고 거기서 예. 하던 아니면 그렇죠. 떨어져서 내가 네. 그냥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있어야지만 네.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내가 수익을 또 크게 주는 거거든요. 그쵸. 예. 아, 확실히 이제 마음이 예. 이제 딱 섰어요. 예. 그 예. 이제 마지막으로 몇 예.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예, 예. 싶은데 금리가 아무래도 예. 지금 뭐 미국의 하반기 때 금리 인상 뭐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 예.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용 지표는 좀 안 좋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금리 쪽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게 또 예. 주식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다 보니까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 네. 미국은 동결한다.
미국은 저는 동결? 하고서 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도 개인 투자 지금 하고 네. 있으니까요. 개발 투자를. 근데 이제 한국은 올린다 그러고 미국, 일본도 올린다 그러고 유럽도 지금 두 차례나 올렸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올리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시장의 결이 달라진 게 핵심 포인트는 금리입니다. 매크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만약에 두 차례 한다. 별거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맞았을 때 S&P 500이 666포인트였거든요. 그게 지금 7,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오고 하는 동안에 연으로 따지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해서 시가하고 종가가 비슷한 십자형 있죠. 요거 빼고 그게 두 번 있었거든요. 그거 빼고 음봉이 난 해는 딱 두 번뿐이 없었어요. 2018년도하고 2022년도 있었습니다. 이 두 해에 뭘 했을까요?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했어요. 자꾸만 미국 금리 인상하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물가가 오르고 경기 좋아지면 물가 오르고 그래서 물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뭐 별 문제 없다.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전에 30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운 얘기예요.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유동성을 회수하면은 당연히 시장을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저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번에 중간선거가 있는 거고요. 9월 달에 이번에 고용지표하고 CPI가 예상대로 나왔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한 70% 이상의 확률로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하다가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54%, CPI로 나와서 지금 현재 40%. 그것도 되게 웃기죠.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9월에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월 마지막 주에 있어요. 원래는 10월이 아니고 11월에 하는 거거든요. 폴스 달에. 근데 10월 마지막 주에 있거든요. 11월 첫째 주가 중간선거.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 전주에 금리 인상 할까? 이건 절대 못해요. 이때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절대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러니까 요번 9월 넘어가면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케빈 오씨는 어떻던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트럼프의 사람. 그리고 케빈 오씨는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막 주면서 대체대표의 채권을 너무 많이 사놨다. 얘를 줄여야 된다.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걸 확고히 가진 분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니까 시장이 그러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이건 직접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고 반대급부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는 내리고. 원래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분 여태까지의 본인의 워딩을 보면은요.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유가 오르고 칩 가격 올라서 칩플레이션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물가가 오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 때문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를까? 그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2년 만기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추정한다면서요. 근데 그게 4.2%네요. 앞으로 3번이나 더 올릴 걸 프라이싱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설명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에 금리 인상이 76%, 그 다음에 54%, 그 다음에 40%.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국채 수익률이 안 떨어져요.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30년 만기, 2년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른 이유가 뭘까? 그게 AI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AI의 자본 지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채권을 찍어내고 채권 발행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채권을 사주는 사람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발하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리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는 높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준금리와 별개로 높은 금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꼭 요번에 뭐 올려야 된다. 그런 거까지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걱정은 좀 있어요. 어떤? 자, 지지난주서부터인가? 최근에 한 2주 동안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케빈 오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이미 채권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프라이싱 하고 있지 않냐. 올라와 있잖아요, 이미 공시금리가. 그래서 여기서 한 3차례 정도 인상, 25bp, 75bp라고 위에 있는데 기준금리 한번 인상해도 시장 내내 별로 걱정 없지 않냐? 이런 뉘앙스를 자꾸 뿌려요, 시장에. 뉴스 잘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조금씩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네.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인가부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채권 시장에도 반영을 하고 있고 물가도 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보험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맞아. 비용을 예, 예.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예. 이거는 이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보험적으로 네. 한 차례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꾸 뿌리거든요. 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는요. 그 이면을 자꾸 읽어야 되거든요. 네. 행간을. 네. 자꾸 뿌리는 거 보니까 한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 워딩 자체에서 네. 뭔가 효과를 누릴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나라는 그렇죠. 느낌도 들고. 맞습니다. 그 예. 부분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시나리오를 본인의 시황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투자를 보고 있고 이게 일단 저는 뭐랄까 기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한 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한 번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자꾸 거기다 이렇게 던지는 게 야 시장아 준비하고 있어. 그렇죠. 예, 이거 놀라면 안 돼. 이렇게 좀 주는 것 같아요. 예고된 뉴스는 뉴스가 아니니까. 예.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금리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 하반기에 선거 전에 또는 하반기에 뭐 급격하게 터닝하면서 네. 수치 하락하면서 이런 일은 저는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근데 진짜 걱정은 아까 마이클 버리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걱정은 이번에 선거 전 그렇다 하더라도 후에 금리를 만약에 뭐 더 올려서 네. 지금 3.5에 3.75 온 거죠. 네. 이게 뭐 4.25, 4.5 간다. 그러면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 진짜 시장이 완전히 부동산 도화살- 버블 붕괴 때 5.25인가 네. 5%가 그랬어요. 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돈이 뿌려지면은 네. 결국은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이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예. 어쨌든 그 AI 자본 지출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 네. 금리 올라가면 더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해만 예. 생각해보면 예. 9월만 잘 넘기면 예. 예, 그래도 우리의 투자의 그 어떤 포트폴리오는 예. 지금의 이 생각대로 쭉 가져가는 게 그 좀 가능성이 높. 지금보다는 않나? 예. 위쪽으로 보고 거래해도 그쵸.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이번에 사실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레버리지 반대 매매 당한 개인분들도 꽤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하반기에 좀 아무래도 지금 멘탈 관리를 하면서 뭔가 계좌 운용을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 예. 좀 어떻게 좀 이 운용을 해 나가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네. 표현을 드릴까요? 일단 우리는 시장을 못 이긴다. 그렇죠. 시장이 가장 옳다. 네. 시장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혼자서 인버스 사고 막 그냥 나는 아래로 봐. 시장이 막 내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사고 이걸 올라갈 거야. 이익이 이만큼인데 왜 못 올라? 뭐 네.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트럼프도 못 이기고 어떤 사람들도 시장은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는 말이 되게 멋진 말입니다. 네. 그 시장에 순응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7월에 큰 변동성을 줬지 않습니까? 시장이 폭등할 때도 있고 폭락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한 달 동안 그런 변동성을 주는 거는 아마 수십 년 동안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변동성을 주면서 강펀치를 맞았어요. 근데 강펀치 먹고 벌떡 일어나고 다시 뭐 심기일전하고 또 싸워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8월 두 주뿐이 안 지났잖아요. 강펀치 맞고 이제 2주뿐이 안 지났어요. 근데 뭘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뿐이 안 지났어요. 지금 뭘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붙어보겠다고 그렇게 보다는 이번에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말씀 나눴던 금리 결정이 9월 15일, 16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에 우리 선물에서 동시만기죠. 되게 굵직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그게 지나면서 만일 올라가면 그게 지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반등하는 건 이건 반등이고요. 네. 만약에 오른다면 그때 오르거나 빠지더라도 그 이후에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번 반등에 현금화를 할 거는 좀 하고 또 더 살 거 좀 더 사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상태에서 그거 끝나고 나서 마지막 4분기에 내가
손실 난 분들은 손실 다 만회하고 난 플러스로 가려는 전략을 짜놓든지. 네. 아니면 이 수익이 줄었다면은 내가 수익을 그러면은 내가 전체 5억 벌었는데 요번에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3억분이 안 되겠다. 그럼 나는 요번에 반등해서 한 4억에 나와야겠다. 요걸 지금 준비하는 게 지금 현재 제일 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유, 오늘 너무너무 진짜 인사이트를 많이 나눠주셔서 복귀하면서 다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필사를 하면서 네. 아, 이 종목 교체는 하락장에서 하는 거다. 네.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 네. 예, 9월까지는 일단 좀 시장을 지켜보면서 예, 또 대응을 하자. 있는 거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